안녕하세요. 재료광도학 수강생 여러분들. 재료광도학 담당 교수 전북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한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료광도학에 대한 강의 개요와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첫 주차에는 사전 이해도 조사와 재료광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주차에는 재료의 구조와 변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재료의 기계적인 물성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인장 시험과 그 기타 기본 시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4주차와 5주차에는 응력 및 변형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념은 고체역학 시간이나 기계재료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서 재료 강도학에도 재료의 거동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와 7주차에는 응력 상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응력 상태에서 복합적인 응력 상태와 그리고 이러한 응력들을 가지고 주응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겠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복합응력 하에서의 항복과 파괴에 대한 내용, 그리고 11주차와 12주차에는 균열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외부의 응력이 가해졌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파괴가 나게 되는지, 균열이 진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치성 균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재료의 피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피로에 의해서 재료가 파괴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응력 기반의 접근법을 통해서 재료의 피로 거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평가는 홈워크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홈워크를 내줄 텐데 대부분 리딩 어사인먼트를 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매 챕터마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관련 내용도 제가 문제로 내드릴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는 40%, 기말고사 40%의 비율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출석도 10%를 차지하니 반드시 출석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목에 대한 제2수저는 B+ 이하의 학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거나 출석의 4분의 1 이상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F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재료광도학 책을 주교재로서 재료광도학 책을 선택을 했고요. 현재는 국문판인데 혹시 원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라는 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는 로만 E. 다울링이고요. 출판사는 피어슨입니다. 혹시 국문판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재료광도학 책 문영훈, 김명형 공역에 대한 이 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출판사는 홍릉과학출판사입니다. 판수는 제4판을 기준으로 교육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혹시나 3판이나 2판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니 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주변에서 선배에게 받은 책이라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현재 동영상은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에 재료강도학을 선택을 하시고 재료강도학을 선택하시면은 1주차에는 다음과 같이 사전 이해도 조사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 사전 이해도 조사를 클릭하시면은 설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설문지에는 수강생들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수강 과목에 대한 사전 이해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재료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잘 읽고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주에 제가 강의 자료를 업로드 해둘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강의 자료는 특별한 비번이 걸려있지 않겠지만 이 다음 주차에 대한 강의 자료부터는 PDF에 암호가 걸려있을 예정이고요. 암호는 20 재료 강도라는 암호로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만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재료 강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강도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설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설계의 목적은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부품의 안정성과 내구성 측면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능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요구사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안전과 내구성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은 어떠한 부품에 대해서 변형이 가해졌을 때 굽힘 또는 비틀림, 그리고 인장 방향으로 변형이 가해지겠죠. 이러한 변형이 과도하게 변형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파괴 방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부품의 파손을 완벽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설계의 요구사항입니다. 즉 재료가 파손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특정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재료 강도학이란 무엇이냐면 재료 강도학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 설계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하고 있는 학문인데요. 재료의 변형과 파괴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재료 강도학을 배우고 나면은 여러 형태의 파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론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응력을 기반으로 해서 파손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파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파손을 즉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즉 항복 강도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있고 파괴 강도를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있습니다. 항복 강도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은 부품에 걸리는 어떠한 변형이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이하의 하중만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괴 강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중 조건을 제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파손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응력들이 다축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의 파손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재료 내에 결함이나 균열이 이미 내재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결함과 균열이 있을 경우에 파손이 어떻게 되는지, 파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하중을 가했을 때 파손이 나는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 파손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하중과 같은 장시간에 걸쳐서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파손을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를 우리가 피로 파괴 파손 평가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력의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지지만 이 응력의 방향이 반복해서 바뀌는 경우도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보다 추가적인 하중의 방향이 바뀌는 반복해서 바뀌는 하중의 방향이 반복해서 바뀌는 부분을 따로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재료의 파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파손과 파단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료적인 관점, 즉 기계적인 관점에서는 변형 파손과 파단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손이라고 하는, 즉 변형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요소나 부품의 물리적인 치수나 형상이 바뀌어져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파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재료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표면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파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파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관점에서는 재료의 새로운 표면이 형성됨으로써 균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파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우에도 원래의 재료의 역할을 또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파손과 파단은 둘 다 원래의 기능을 또는 원래의 목적을 손실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파손은 새로운 표면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이고 파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면이 형성이 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파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림에서와 같이 스틸이나 금속 부품이 소금이나 또는 액체 속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재료의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모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하중과 그 다음에 기능으로 인해서 표면이 마멸이 되거나 접촉 표면의 융착으로 인해서 표면부가 점진적으로 제거가 되어 닳아지는 형태를 우리가 마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모가 유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따로 칭하여 침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체에 미세한 입자나 단자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마모를 더 빨리 촉진시키는 경우를 일컬어 우리가 침식이 잘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유체가 재료를 좀 더 빨리 마모를 시키게 됨으로써 침식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본 교조에서는 재료 파손을 다음과 같이 시간 타임 인디펜던트한 상태에서는 일라스틱과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타임 디펜던트한 경우에는 크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랙처, 파 단위에 대해서는 취성 파괴와 연성 파괴에 대해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피로라고 하면은 하이 사이클, 고주기에서의 피로가 있을 것이고, 로우 사이클, 저주기에서의 피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퍼티그, 크랙 그로우스, 즉 피로 하중 하에서의 균열이 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고체역학 시각과 기계 재료 시간에 여러분들이 재료의 변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재료의 변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수직 변형과 전단 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수직 변형과 전단 변형으로 인해서 재료의 변형률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변형률이 유적을 되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료의 변형률은 재료의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변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굽힘에 대한 변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틀림에 대한 변형, 그 다음에 인장 방향으로의 신장, 인장 변형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고체역학 시간에는 탄성 변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탄성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하중을 가했을 때는 인장 방향으로 변형이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 하중을 제어하게 되면 곧바로 원래 상태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변형을 탄성 변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훅스로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단위 면적당 하중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길이에서 변화된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스트레인, 변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력과 변형이 선형적인 관계를 이룰 때 그 기울기를 이가, 즉 탄성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탄성 변형과 다르게 소성 변형은 이제는 하중을 제거하더라도 변형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영구적인 변형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합니다. 소성 변형은 적은 양의 응력 증가에도 상대적으로 큰 부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정도의 응력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원으로 델타 E1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탄성 변형에서는 적은 양의 응력 증가에 대해서 적은 양의 응력 변형률이 생기게 되겠지만, 소성 변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같은 양의 응력 변화에 대해서 큰 변형률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항복 거동이 시작되는 응력을 우리가 항복 강도 또는 항복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성 재료에서는 재료가 소성 변형을 충분히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경우에를 우리가 연성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들은 저탄소강, 구리, 낙, 플라스틱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그림과 같이 재료의 변형률을 가했을 때 충분히 큰 응력에 대한 곡선 커브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연성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성재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소성 변형 후에 파괴가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취성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단단한 재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유리나 돌, 고강도 강 등이, 또 고탄소 강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재료의 변형이 시작되고 음력 곡선을 그려보았을 때 소성 변형이 조금만 일어난 이후에 바로 파단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치성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연성재료와 치성재료의 차이는 소성 변형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소성 변형을 많이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의 변형 중에는 크리프라는 변형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성, 소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의존적이지 않는 변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무관한 변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리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의존적인 변형을 이야기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정 하중 상태에서는 탄성 변형이나 소성 변형에서는 일정 변형률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프에서는 일정 하중 상태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변형률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래 하단의 그림에서는 텅스텐 필라멘트에서의 크리프 변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필라멘트의 왼쪽과 오른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사용이 된 이후에 중간에서의 처짐량을 보았더니 점차적으로 변형률이 증가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크리프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성 변형이나 소성 변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의존적이지 않는 변형이기 때문에 해당 하중 상태에서의 일정한 변형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크리프 변형을 하는 경우에는 변형률이 점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적 및 충격 하중 하에서의 파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하중 하에서의 파괴는 취성 파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취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소성 변형만을 수반하면서 급속적인 균열의 진전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서 재료의 파단이 나는 형태를 우리가 취성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이 큰 금속, 즉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성은 항복 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항복 강도가 큰 금속이나 유리에서의 일반적인 파단 모드를 우리가 취성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성 파괴는 충격 하중하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연성 재료에서는 이러한 취성 파괴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연성 재료에서도 취성 파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연성 재료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균열이나 예리한 홈이 있는 경우, 즉 이러한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성 파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 재료에서의 취성 파괴는 파괴역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파괴역학에서의 취성 파괴에 대한 저항은 파괴 인성, 즉 프랙처 터프니스라고 하는 K1C라고 부르는 이 파괴 인성 파라미터에 의해서 재료가 취성 파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현재 하중하에서는 취성 파괴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러한 파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파괴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연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취성 파괴와 다르게 상당한 소성 변형을 수반하고 점진적인 균열의 진전을 보이는 파괴 현상을 우리가 연성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성과 연성 파괴 거동은 다음과 같이 압력 용기, 결합 및 선박 같은 대형 용접 구조물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온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취성 파괴가 발생하기도 하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성 파괴로 바뀌는 이러한 영선, 취성, 천위 거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해당 탄소광의 망간을 2% 정도 첨가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50도에서는 취성 파괴가 발생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성 파괴로 바뀌게 되는 이런 연성 취성 파괴 거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온도 구간을 우리가 연성 취성 온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설계 온도를 0도씨로 하였을 때, 즉 0도씨에서 다음과 같은 재료가 주로 이용된다고 하였을 때 왼쪽 그래프를 참고하셔서 적절한 재료의 설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재료는 취성 파괴보다는 연성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균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므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성 파괴가 가능하면 이루어지도록 설계 온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0도씨에서 취성 파괴가 아닌 연성 파괴를 보일 수 있는 해당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0.5, 1% 모두 0도씨에서는 취성 거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 망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0도씨에서는 연성 파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2% 망간을 첨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답은 2% 망간을 첨가했을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로 파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파괴는 반복 하중에 의한 파괴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료 내의 미세한 균열이 반복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점차 성장하게 되고 그 이상의 반복 하중에 의해서는 균열이 진전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파괴에 이르는 현상을 우리가 피로 파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피로 파괴를 볼 수 있는 현상은 가장 쉽게 철사를 구부려서 반복 하중을 가함으로써 철사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철사를 끊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피로 파괴라고 파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특정 기계나 구조물이 다음과 같은 반복 하중과 진동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피로 파괴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가 핵심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피로 파괴를 설계할 때에는 응력의 수준이 중요한데요. 응력이 미미한 탄성 변형을 수반하는지 아니면 상당량의 소성 변형을 수반하는지에 따라서 고주기 피로와 저주기 피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탄성 변형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의 탄성 변형만을 수반하게 되는 저하중에서의 고주기 피로 같은 경우에는 하단시까지 반복 하중수가 수백만 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고주기인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력의 수준이 상당히 커서 이제는
상당량의 소성 변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천 사이클만으로도 하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주기 피로가 되는지 저주기 피로가 되는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판단한 이후에 피로 파괴 설계에 활용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피로 하중에서의 균열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은 부품 내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균열이 부품 내에 존재할 경우에는 가동 초기부터 그러한 균열이 반복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균열이 부품 내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피로 하중, 즉 반복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내부에 생기고 그러한 균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 성장으로 인해서 취성 또는 연성 파괴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피로 균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 균열 성장도 역시나 파괴역학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미리 파괴를 막는 보수 일정과 비행기의 검사 주기 등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아래 예시와 같이 균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대형 비행기에서의 검사와 보수 일정을 결정할 때 피로 파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알루미늄 구조체에는 리벳을 쓰이고 있으며, 이런 리벳 구멍 주변에는 응력이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응력 집중에 의해서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졌을 때 피로 균열이 먼저 생성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리벳 주변에 얼마만큼의 반복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분석을 한 이후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사이클을 더 견뎌낼 수 있는지를 산정을 하고, 이로부터 다음 시기에서의 보수 일정과 검사를 미리 결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수 일정이 결정이 되면은 재료를 새로 교체해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균열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보수 재료를 덧대어주는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피로 균열 성장을 이용한 설계는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검사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러한 미세 균열이 위험 수준으로 성장하기 전에 미리 보수 일정을 결정함으로써 균열이 더 이상 위험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설계란 기계 구조물 등을 완전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형상과 재료, 제조 방법 및 기타 상세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설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재료의 항복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지겠고요. 하지만 초기 설계에서는 러프한 설계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설계를 위해서는 설계 내역을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재료의 파손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이때 재료 파손은 피로, 취성 파괴, 크리피와 같은 메커니즘이 동반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응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평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형상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파손 모드를 저항할 수 있도록 재료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즉, 충격 하중에 약한 고강도 강을 사용하는 것보다 연성 파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료를 변경함으로써, 즉 저탄소 강으로 변경함으로써
여러분이 특정 파손 모드를 저항할 수 있도록 재료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설계에 요구하는 수준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의 진보는 재료의 개발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재료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 및 분석 능력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시험 방법과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개발된 시험과 분석 방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기술의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재료에 대한 요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순환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기술적인 진보와 재료의 개발, 그리고 시험 및 분석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엔진의 발전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1800년도에는 100도씨 정도의 주철 재료로만 만들어도 충분히 증기 엔진을 가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 터빈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재료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텅스텐 카바이드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즉, 가동 온도가 일어나니 효율이 높아지고 보다 높은 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점차 이러한 기술의 개발로 추진제, 제트 엔진까지 개발이 됨으로써 새로운 재료가 또 개발이 되고, 또 요구 조건은 점차 가동 온도가 1800도씨까지 올라가는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 요구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높은 설계 요구 조건은 재료의 개발을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술의 개발까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재료 파괴의 경제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파손이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략 국민 총 생산의 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4%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고가의 재료, 여러 공정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산정과 설계 과정에서의 분석과 시험에 대한 비용, 그리고 파괴부에서의 보수 및 유지, 그리고 교체 비용, 또 설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리콜, 소송, 보험 등과 같은 제조물의 책임 비용까지 포함해서 대략 4% 정도로 나타내지고 있고, 현 데이터는 1990년대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파손 관련 비용은 자동차 및 부품에서 10%, 항공 및 부품 관련은 6%, 주택 건축 분야는 대략 5% 정도로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파괴의 경제적인 가치로서는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파손을 막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여러분 엔지니어로서의 사회적인 기여는 다음과 같이 파괴를 이해하고 파괴적인 지식을 통해서 설계를 수행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설계와 경제적이고 또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